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오창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예, 이번 주부터 쌀쌀한 바람 불면서 가을도 이제 제대로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토크 콘서트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가 그동안 마을과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활력소를 불어넣고 또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만드는 기회를 마련해 왔는데요. 그동안 세 차례에서 걸쳐 진행한 토크 콘서트는 예를 들면은 이제 동영상, 영상을 가지고 지역에서 살아남기, 영상을 가지고 살아남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지역에서 살아남기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 세 번째가 공간을 공유하다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이 말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 좀 먼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빠르게 아주 깊게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집에 로봇 청소기를 샀을 때 굉장히 놀란 경험이 있는데요. 뭐 정말 자기가 알아서 청소를 한다고 해서 진짜 될까 그랬었는데 딱 이 스위치를 켜놓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빠진데도 청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서가고 돌아간다든지 해서 그거 보고 정말 인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술들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인공지능이 가전제품에 적용돼서 단순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보면은 이렇게 단순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든지 그렇죠? 표정을 갖다 분석을 해갖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이런 기술들 더 나가서 이제 요새 보면 이제 뭐 예술이라든지 미술, 음악 같은 창작의 영역까지도 막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 아마 보도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아마 지니라든지 뭐 누구 같은 어떤 음성 스피커 아마 한두 대씩 다 요새는 다 갖고 계실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을 줄까 아니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해를 입힐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여러 가지 모자란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도움이나 친구 역할을 해준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류 멸망을 초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도 보면은 악마를 불러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면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만 들으실 때 보면 그게 참 먼 이야기, 우리한테는 좀 관련이 없는 거대 담론 같은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데 또는 마을에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우리 이제 연구개발 측면에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이신 조창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쪽 분야의 어떤 연구의 흐름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사는 현장을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겠죠. 그래서 사업 현장에 계시는 최정원 대표님 모시고 특히 인공지능이 요새 많이 접목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분야에서 어떻게 이게 지역에서 연결돼 갖고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진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 토크 콘서트 쭉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이제 첫 번째 연사인 조창석 교수님의 강의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들으시고 나서 잠깐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정원 대표님의 또 강의를 마찬가지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무대를 다시 세팅한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두 분의 연사님이 서로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식으로 할 텐데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질문할 거리들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어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또 요약해서 또 같이 저희 얘기는 나누는데 같이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진행 그렇게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한 1시간 반에서 한 1시간 4, 5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연사로 저희 조창석 교수님 오시겠습니다. 좀 들리시지는 않겠지만 크게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창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이 말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한신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 조창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파트 1, 2, 3 세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두뇌와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공지능에서 난데없는 두뇌 얘기가 나오냐 하겠지만 상당히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원래 두뇌학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두뇌가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 다음에 보면 지금 저기서 파충류의 뇌알 복합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파충류의 뇌알 복합체라고 있는데 이게 2억 년, 3억 년 전에 진화된 파충류의 뇌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간의 속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장하는 행동이 사회적 계층 의식이 제 1번입니다. 우리가 혹시 본능적에서 순번으로 얘기한 성욕, 식욕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계층 의식의 가장 높은 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굉장히 이 본질을 뚫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성욕의 모든 욕구에 앞서 사회적 계층 의식, 동료와 연대, 서로 같이 의지하고자 하는 이것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대뇌 뇌주름 부분에서 여기서 탄생 후에 새로운 부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왜 이런 걸 얘기하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인간의 점점 나아가면서 인간의 뇌 구조를 다 본받고 닮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뇌, 그다음에 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 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충동이나 동기부여 시스템의 일부는 뇌의 간단한 스위치로부터 온 오프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그 오랜 그 교단에서 학생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그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무엇을 노력해서 쟁취하려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게 말로도 안 되는데 학생들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하게 달라져서 진짜로 우수하게 되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여기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성취 동기가 올라가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딱 뇌 어느 한 스위치가 자극을 받아서 온이 되면 성취 동기가 탁 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생리학의 연구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뉴런의 연결인데 결국은 이런 소자들을 연결해서 뇌를 흉내낸다 그러면은 결국은 1000억 개가 넘는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우리의 그 조그만 트랜지스터 같은 걸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1000억 개가 넘는 이러한 그 뇌 신경세포를 사용하면서 뇌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하루에 20와트 미만입니다. 1000개가 넘는 CPU를 사용해 인공지능 알파고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아직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우리가 로봇 같은 걸 구현할 때 컴퓨터가 걸어가죠. 걸어가는 컴퓨터도 있고 자동차가 가는데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 영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영상을 딱 보고 저거는 책이다, 저거는 차다 이렇게 쉬울 것 같은데 왜 이게 어렵냐? 컴퓨터가 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들어오는 거죠. 이 숫자로 들어오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스스로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 찾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숫자 더미에서 눈을 찾는다고 하면 눈입니다. 원래 숫자 더미에서 이 데이터는 이 모델에 요 눈을 갖다가 프린트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보고 이 여자 모델에서 눈만을 찾아내라 그러면 컴퓨터는 이 데이터 더미를 보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낸 방법을 인간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 그 눈을 찾는 연구가 계속 됐어도
최근에 딥러닝, 인공신경망의 딥러닝이 개발되고서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눈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식을 수열이나 아니면 고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학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 규칙을 찾아내면 빛이 비쳐버리면 규칙이 무너지고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규칙이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니까 결국 하다가 찾아낸 것이 오늘날 인공지능 붐을 일으키게 만든 인공신경망의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 결국 이걸 찾아낸 거죠. 어떻게 해서 이걸 찾아내게 됐냐? 거기서 요거는 제가 원래 강의 시작하면은 5분 안에 다 재웁니다. 다들 이렇게 졸기생.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보통 한 5분쯤 되는 시간에 요걸 넣어서 좀 잠을 깨게. 제가 그래서 옛날에 파리에 가서 나폴레옹 만나서 소주 한 잔을 받아 먹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인공지능과 미래.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증기기관이 1700년도 후반에 나왔고 거기서 기차가 1800년도에 기차가 이 증기기관은 모터로 해서 기차가 개발됐습니다. 이 시대가 생산, 수송기계 이런 쪽에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렇게 해서 농경사에서 비로소 산업사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큰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2차 혁명이 그 다음에 발전기, 전등, 라디오 같은 전기를 대량 생산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산업사회는 좀 더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전기나 이쪽의 대량 생산에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오게 돼 영국으로부터 이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넘겨받게 된 것이죠. 3차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전자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PC, TV라든가 이런 전기전자 통신 결국은 컴퓨터까지 개발되면서 정보 사회가 대두됐죠. 이게 1970년대쯤 됩니다. 이때가 이렇게 해서 정보 사회가 오다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기술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회가 이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보다 빨리 적용하는 국가가 새로운 세계를 끌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있는 것이 사이버 공간인지 물리 공간인지 구분조차 어려울 그런 장면이 올 수도 있죠. 점점 그러한 것은 가까이 오고 있고 현재 우리도 지금 대면 강좌보다는 온라인 강좌, 지금 같은 온라인 강좌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앞으로 대학 강단의 3분의 1의 교수는 로봇에 의해서 향후 20년 이내에 대체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기반에서 그 다음에 기계는 이런 클라우드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그 다음에 IoT, AR, VR,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계 위에서 끌고 나가게 되는데 IoT라는 건 인터넷 오브 띵스죠.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심어서 통신을 가능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AR, VR은 그야말로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구분을 자꾸 없애려는 시도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집 안에 있으면서 전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향후에 지금 인공지능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IBM의 왓슨 서비스부터 그 다음에 구글의 텐서플로우라든지 굉장히 제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의 시대의 향방은 빅데이터가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떤 특수한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있냐 데이터는 안 넘겨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보편화되어 가고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점점 데이터 전쟁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이것들을 통합하는 심장은 소프트웨어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특히 AI가 이것들의 중심에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기계를 가동하게 되는 거죠.
이 기계는 로봇도 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야기 안 한다. 로봇가 나오는 거죠. 발다리가 아닌 바퀴 달린 로봇. 그 로봇은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마스터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고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결국 집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조금만 작아지면 집안까지 들어와서 자동차하고 로봇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기계가 지능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의 응용 분야로 보면 로봇 자동차죠. 사실 자동차라는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성 파트너, 로봇 비서, 로봇 교사, 로봇 회계사, 로봇 의사, 로봇 경비, 로봇 군인, 로봇 경찰. 뭐 거의 손이 안 닿는 분야가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모든 걸 다 하지. 인간이 경찰도 하고 의사도 하고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를 흉내낸다면은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말로 발달하게 된다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걸 한번 보죠. 기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와 있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로봇화되어 있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우리는 기계의 눈치를 보고 있죠. 어디입니까? 길거리에서 외눈박이, 저는 외눈박이라고 부르는데 눈 하나밖에 없는 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우리들의 용돈을 받아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운전하면서 저 로봇가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면서 그대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미 일부는 이미 로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저기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10만 년이나 5만 년이나 1만 년 후에 지구상에서 인류가 없어지고 로봇끼리만 산다고 가정을 하면 로봇 고고학자가 자기들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땅을 파고 할 때 어느 한국에 와서 이걸 발굴해냅니다. 야, 우리 로봇의 선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우리 로봇은 이게 최초의 로봇은 이렇게 단순히 움직이다가 결국 우리까지 진화를 했다고 이렇게 할 이 초기의 로봇이죠. 인간의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능은 거의 IQ 10도 안 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람처럼 걷는 로봇을 보여줍니다. 네? 멀리서 보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대화를 하는 건데 얼굴 표정을 짓고 대화를 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표정하고 대화를 서로 걷는 거하고 표정을 섞으면 로봇이 점점 더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We're going to 이거는 treat you to 유명한 I'm from Canada. a short round IBM of Jeopardy. It's going to be 왓슨의 hosted by 이야기입니다. a member of our Jeopardy 그렇게 해서 Clue Crew. Please welcome Jimmy 2011년에 McGuire. 여기 앉아 있는 가운데 빈 자리에 탁자 하나가 IBM 왓슨 컴퓨터의 자리입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사람의 Thank you for 말을 being here. What do 듣고 you say we play 그대로 Jeopardy? Let's 퀴즈를 get right 풀어나갑니다. into the Jeopardy round. 여기 These 지금 categories: a man, a plane, a canal, Erie, Chicks Dig Me, children's book titles, 컴퓨터라고 I'm 어떤 Michelle, 뭐 혜택을 주지 않고 그대로 사람과 MC5, and 똑같이 finally 하는데 vocabulary. Ken, you're in the first position. Please make a selection. I've never said this on TV. Chicks dig me for 200, please, Jimmy. Kathleen Kenyon's excavation of this city mentioned in Joshua showed the walls had been repaired 여기에 17 왓슨입니다. times. Watson, What is Jericho? correct. 400, same category. This mystery author and 이렇게 her 해서 archaeologist hubby dug in hopes of finding the lost 이렇게 해서 Syrian 결국은 city of 이 Urkesh. 제파디 쇼에서 왓슨이 참가를 해서 Correct.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역대 퀴즈쇼 우승자들 다 제치고 우승을 해서 이 상금을 거머쥐게 되었는데 저 왓슨은 그 이후로 발달을 해서 첫 대상 분야가 의학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 의학 병원에서 1차 진료를 의사와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길병원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병원에 그 1차 진료 시스템에 왓슨이 같이 의사랑 같이 보는데 미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은 왓슨의 진료의 성공률이 정확한 이 진단률이 일반 의사를 뛰어넘는다고 99%라서 일반 환자들이 왓슨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그게 2011년이었는데 점점 올라가서 지금 왓슨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늘려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어쩌면은 이 가공할 능력을 가진 게 뭐냐면 그냥 카피하면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 하나를 키워도 그 사람 하나인데 이거는 순식간에 카피를 해서 100만 개라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기회고 어떨 때는 그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길에서 세 개의 걸어다니는 개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순수 인간인데 그 당시 나중에 호모사피엔스를 부르겠죠. 그다음에 사이보그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거죠. 두개골만 인간은 모든 것이 다른 그 여러 가지 기계로 합쳐져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이 두뇌가 기계고 다른 생물체는 사람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그 사이보그와 그다음 순수 기계 이 세 가지가 거리를 걸어 다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실체가 뭐냐? 딥러닝에 대해서 하나 보죠. 인공지능 사실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그 인공신경망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중심으로 봅시다.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의 과연 원리가 뭐냐? 자, 우리가 이 방정식을 보죠. 미지수 3개의 방정식 3개면은 우리는 XYZ이 값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건 수학이고 인공신경망은 사실 수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에서는 직관적으로 풉니다. XYZ에 아무 값이나 때려 넣고 보는 거예요. 때려 넣고 차이를 보는 거죠. 나중에 9가 이게 이제 999 좀 잘못된 9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차이를 보고 이 값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노가다의 연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주 현명한 수학이면 순식간에 풀어낼 거를 엄청난 수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딥러닝에 지금 제가 연구하는 거의 딥러닝의 일반 망만 해도 그 안에 연산에 해당되는 망이 수백만 개, 미지수만도 수백만 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두들겨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40년 전에는 인공신경망이 태동돼서 쓰이다가 많이 가라앉았죠. 왜냐하면은 컴퓨터 연산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그 발전이 더디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연산 능력이 좋아지면서 연산이 빨라지면서 이러한 방식이 통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겠지만 여기에는 미분이라든지 백프로파게이션상의 아주 복잡한 수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만 일단은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공신경의 딥러닝으로 보면 우리가 컴퓨터는 갓난아기랑 똑같습니다. 갓난아기랑 똑같아서 이렇게 여기 비행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비행기, 이건 비행기.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식별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그 데이터가 약 10만 개의 이런 자동차를 앞면, 뒷면, 옆면, 큰 거, 작은 거, 테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있는 범위에다가 이 범위를 쳐서 컴퓨터에다가 10만 개를 밀어넣고 그다음에 사과, 배, 사람, 자동차 아닌 걸 90만 개를 집어넣어서 약 100만 개를 훈련시키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딥러닝의 가장 최신의 CNN, 욜로 이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최근에 나온 더 새로운 방식은 그냥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건 비행기다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계속 기계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아기에게 걷는 법을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켜서 정확히 가르쳐주면 그 어린 아기는 아마 한
몇 달이면 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기가 걸을 때 1, 2년이 걸리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 강화학습에서 이걸 보면 인공지능의 이제 실체와 학습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연구에서 발표를 한 건데 자동으로 스스로 주차하게 하는 시뮬레이션을 강화학습을 할 때 이 중간에 망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하는 비디오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학습 10분 경과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계속 못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상점만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 했을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분 경과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이 경과했을 때 이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 이제 제대로 파킹을 하죠. 기계 혼자서 배운 겁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세로바들이 요 주차 가이드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인공신경망의 중간층을 잘라서 각 층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에 해당된 인공신경망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자동차 형상이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시 돌려보면 맨 처음에는 이런 영상이 안 보이죠. 이게 두뇌 속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가면서 그 망 내에 보면은 이런 그 자동차의 형상과 여기 요 주차 가이드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요 망이 일부를 극히 잘라서 한 거라서 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안에서 일부를 잘라서 우리도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속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것이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낸다 그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개입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 현재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한다. 대형 컴퓨터에서 할 때 순수 소프트웨어만 하는 거죠. 인공지능 IBM 왓슨이나 알파고 이런 대형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고, 요것은 아까 보여준 이런 그 We're going 배우죠? to IBM의 treat you. 왓슨 같은 게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e're going to treat you to. 이게 정지가 그냥 놔두고 합시다. 여기서 보면 그다음 PC 레벨에서 하는 이것도 순수 소프트웨어죠.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인데 PC에다가 GPU를 꽂아서 합니다. 그냥 일반 범용 GPU 말고 연산에 강한 보통 통상으로 한 100만 원 이상의 GPU를 별도로 꽂아서 병렬 처리 프로그램에서 해야만 이 PC가 제대로 인공지능 딥러닝망을 수행합니다. 여기까지가 PC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IoT라는 말에서 어느 순간 지금 AOT로 바뀌고 있는데 인터넷 온 띵이 아니라 AI 온 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얹자. 그건 뭐냐? 그래서 인공지능 전용 시스템 보드를 컴퓨터 너무 크고 비싸다. 20만 원 하는 요만한 보드를 따로 만들어서 기계에다 꽂아서 두뇌 역할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것도 나름의 경쟁이 많지만 이것도 상당히 경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인공지능의 이론의 발전 이쪽이 제일 빠르지만 이쪽은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 설계가 대단히 어렵고 해당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제작된 인공지능 시스템 보드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강화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강화학습으로 만들어놓은 강화학습을 실제하는 시스템 보드인데, 여기에 강화학습 시스템 보드는 세계 최초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인공지능 응용은 여기까지 현재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동안 이 연구를 해오는 제 연구 분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자동차의 어라운드 뷰와 사고 발생을 인공지능으로 캐치하는 것. 근데 여기서 카메라는 요 위쪽에 달려 있지만은 실제로 보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스타일. 그거야 아니면 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갈까? 마치 카메라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죠. 카메라는 자동차 옆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보이니? 저쪽이. 이게 하나 개발된 거고, 이건 2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스로 학습하는 드인데 여기에 학습하는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닌데.
다시 시작. 이게 이제 강학습의 전형적인 예인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펜이 돌고 있죠. 이제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컴퓨터한테 손가락을 인식시키는, 가만 대놓고 있는. 그래서 컴퓨터가 손가락을 인식하면 이제 펜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섰죠. 이게 실시간으로 찍은 겁니다. 멈췄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떼면 돌고 손을 가져가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학습이 끝난 후에 쓰죠. 여기다가 오이나 다른 걸 갖다 대면 안 씁니다. 손가락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특별히 이거다 뭐다 계속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든 게 강화학습입니다. 가장 앞으로 이 연구 굉장히 치열한 분야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건 내년에 완성될 예정인데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의 체형을 입체로 만들어내서 옷을 입어 보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대체를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비접촉으로 대체하는 연구고, 이게 이제 현재 스마트 농업인데 스마트 농업에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농부의 경험을 집어넣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구 내용하고 소개하고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창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는 이쪽에 관심 많아서요. 여러 가지 그동안 기사도 보고 그랬고, 아까도 제가 뭐 우리 생활에 많이 이렇게 침투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창석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인공지능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 우리 삶 곳곳에서 정말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창석 교수님이 직접 수행하고 계신 연구 동향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응용한 사례들, 그리고 최신 동향 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뜨끔했던 게,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겠지만 교수가 앞으로 30년 지나면 다 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빨리 태어나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저도 사실 몇 년 전에는요, 그런 아까 그 인식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 못한다고 막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보여줘도 인공지능 그거 갖다가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랬는데, 이미 그 딥러닝이 아마 주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딥러닝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그 학습법으로 쓰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차이를 갖다 구분해지면서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고, 지금 발전 속도가 훨씬 가속화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이 아까 보니까 또 이렇게 보여주신 보드 자체가 좀 이제 소형화된 보드인데, 저도 이제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데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조그만 아까 보여주신 조그만 그 보드에서도 이제 적용된다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 마을에서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지역에서 작게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따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눈 시간에, 토크 시간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연사를 모시겠는데요. 오늘 두 번째 연사는 그 해피팜 협동조합 대표이신 최정원 대표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한국행정개혁학회 스마트 농업 정책위원장으로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악구에서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대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상 깊은 게 그 성함도 최정원인데, 아마 부모님이 아마 정원이니까 농업 분야에서 앞으로 큰 활약을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름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예, 최정원 대표님이 그 현장의 이야기, 실제 현장에선 그러면은 특히 그 농업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피팜 협동조합의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도시형 스마트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토크하면서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상 기후와 이런 식량 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이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도시형 스마트팜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도시에 스마트팜이냐고요? 그 이유는 기후 변화 관계없이 365일 매일 싱싱한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고요. 외부하고 차단되어서 무공의 그 친환경적인 이런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에서 스마트 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피팜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리면, 도시의 생활 속에서도 농업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 ICT 기반의 농업으로서 더 많은 기회를 싹 틔우고 있는, 또한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미래 농업과 스마트팜. 먼저 우리 농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농업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죠. 먼저 우리가 녹색 혁명이라는 이런 자급자족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전통 농업을 진행해 왔고, 21세기부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노동이 집약적이고 경험 위주의 이런 관행적인 농업에서 이제는 정밀화되고 자동화된 농업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화, 무인화 등의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 방식에도 어떻습니까?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스마트팜하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다면 스마트팜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스마트 농업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농업에 ICT를 접목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 우리 이 작물의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해서 노동력과 또 에너지 이런 양분 등을 최소로 감소시키면서도 우리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에도 나이가 있겠죠. 1세대 스마트팜에는 선도 농업, 이런 선도 농가의 모델로서 조종 가능한 스마트팜 모델이 있었다면, 2세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런 사물 인터넷 등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초보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되었고요. 3세대 스마트팜, 지금 현재
3세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최첨단의 우리 기술, 이제는 융합을 통해서 지능화와 또 무인화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거죠. 농촌의 인구는 약 40% 이상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이 비노동적인 이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팜이 필요하겠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구이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직업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온습도라든가 생육 환경, 그 다음에 이런 농업 환경 등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집을 통해서 저장하고 이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 하면 뭐지? 스마트 농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이제는 나는 스마트 농업의 전문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팜 중에서도 도시형 스마트팜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도시하면 일단은 어때요? 공간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 공간에 이 좁은 공간, 또 유휴 공간, 지하도라든가 지하 이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형 스마트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의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좀 뒤졌다고 할 수 있죠. 1950년대에 북유럽에서 식물공장 연구를 시작했고요. 7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이 99년도에 보면 미래 식량난과 농경지 부족으로 수직 농장을 창안했어요. 그렇다면 도시에서 왜 스마트팜? 또한 왜 스마트팜이 되어야 하는가? 미래 농업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농업 환경의 변화죠. 이제 우리 농촌은 어때요?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감소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앞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이제는 무인화로 가야 됩니다. 스마트팜도. 그래서 가장 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첫째는 이런 이상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계절 365일 싱싱한 이런 농산물을 불균형 없이 균줄하고 균등하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미래 산업으로 가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이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부가치 미래 산업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에요.
우리가 도시 공간에서도 수평적으로 농업을 하는 것과 수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생산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수직 농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 농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해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유통 구조로서의 수익 모델을 갖출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요즘에 아마 여러분이 푸드테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의 음식과 기술을 모아서 푸드테크 많이 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거리고 앞으로 스타트업이 많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시농업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마 텃밭이죠. 아직도 도시농업을 합니다. 스마트 농업을 합니다 하면 도시 텃밭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수직형 스마트팜은 도시 텃밭을 할 수 없을까요? 그 개념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가정에 설치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스마트 농장에 와서 한 곳을 분양을 받아서 직접 재배도 하고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농업에 특히 도시형 우리 스마트팜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가장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 활용 이런 것들이 제약이 없고 자동 제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이런 농법에서 수직 농법을 활용했을 시 최대 10배 이상의 경작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8층 수직 농장에 이 빌딩 농장에 약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이러기 때문에 도시에는 수직 농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형 우리 스마트팜을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농업의 더하기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농업하면 생산, 1차 생산을 이제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농업은 힘들어, 부가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1차의 이 농산물과 2차 제조 가공과 3차의 유통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6차 산업이라고 하지요. 그랬을 때 ICT의 스마트 농업과 우리 생명산업, 바이오매스, 관광 체험까지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한 산업이 바로 스마트 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 지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는 현장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도시형 스마트팜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수직형 스마트팜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하철 역사에도 요즘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은 수직형 스마트팜에서 새싹쌈, 인삼을 가지고 인삼 새싹을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엽채류입니다. 예, 고부가 가치가 있는 엽채류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형 스마트팜으로 보셨을 텐데 아마 우리 카페나 이런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이동형을 가끔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니팜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정용 식물 재배기 이런 것들은 다 이동형이죠. 그리고 그 빌딩형 스마트팜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일하게 하나 있죠. 다음 먼저 우리 그 해피팜의 도시형 스마트팜의 운영 사례를 보기 전에 방송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상가 건물 지하실. 평범해 보이지만 한켠에 재배실이 있습니다. 흙 한 줌 없이 LED 인공 조명과 물로만 식물을 재배하는 수경 재배실입니다.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산양삼 새싹입니다. 온도와 습도,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스마트팜 기술로 산양삼 재배 환경을 도심 한복판에 만들어낸 겁니다. 기후와 전혀 계절과 상관없이 365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도시형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에 2,000원에 판매되는 산양삼 새싹을 매달 25,000뿌리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가정에 택배로 배달을 하거나 음식점에 정기적으로 납품합니다. 최근에는 이 산양삼 새싹을 이용해 화장품 개발까지 나섰습니다. 새싹 잎에 있는 사포닌 성분을 활용한 미백 화장품과 염증 예방 크림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새싹삼에 들어있는 그 면역 성분이라든지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을 또 발효를 통해서 더 올리는 방법을 지금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의 4차 혁명, 스마트팜 기술이 농촌과 도시의 경계도 허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도 그 보도되었던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일반 스마트팜 하면은 그 수경 재배 물에 담그는 담수를 생각하실 텐데 해피팜 협동조합은 이 분사를 통해서 이 삼이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통해서 줄기 잎을 틔우는 그런 수직의 방법을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경 재배니까 싱겁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물줄기 분사를 통한 게 저희 그 재배 농법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노지에서 키우는 이런 새싹삼과 저희 스마트팜에서 키우는 새싹삼을 직접 비교 분석 실험을 해봤어요. 진소네사이드 성분 5가지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거는 이 수경 재배에서 더 많은 성분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도시형 스마트팜의 미래는 생산뿐이 아니라 이 생산된 작물을 통해서 이 작물을 소재로 해서 제조 가공하는 이렇게 화장품 원료로서 미백 효능이 우수하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출시하게 되었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가치로서 청소년들에게는 직업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고 직업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이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약 6년간 외로운 길이었죠. 힘들었지만 이번에 농진청에서 저희가 스마트팜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곡 지구에 스마트팜 모델 시범 사업이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작물을 연구할 수 있는 R&D 실증실과 또한 직접 재배한 새싹쌈을 비롯해서 이런 엽채류들로 주스나 이런 식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식물 카페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시형 스마트팜 미래가 있다. 우리의 미래는 도시형 스마트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농업이 그냥 농업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스마트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군다나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안전식품, 건강식품이 더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스마트 농업의 미래, 도시형 스마트 농업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3농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편농, 후농, 상농을 강조하셨는데 농사짓기 편해야 하고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하고 농민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 접목으로 농사짓기가 편하고 고부가치 작물 등을 통해서 수익 창출로 삶의 질이 향상되며 스마트팜 전문가로서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기에 스마트 농업의 3농 정책의 실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 주세요. 예, 최정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저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 그동안 많아서 뭐 농업이 이제는 6차 산업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전에 1차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합쳐져서 뭐 예를 들면 농촌 체험, 숙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6차 산업을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인공지능하고 결합하면서 또 굉장히 더 다양한 어떤 상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어낸 걸 같습니다. 이게 6차라고 이제 하면 안 되고 6차에 하면 제곱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농업이 굉장히 힙한 산업이 되고 있고 그 아주 선두에 서신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스마트팜 하시는 어떤 햇빛팜 협동조합 같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수직 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작물만 키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 재배하신 여러 가지 작물들 가지고 또 2차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지금 이걸 사회적 가치까지 연결시키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계신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접목하면은 청년들한테 어떤 미래의 어떤 좋은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같이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좀 자리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 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이 딱 두 분 시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지금 딱 이제 8시가 됐는데요. 8시 10분에 다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오늘 토크 콘서트 2부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앞에 1부에서 조창석 교수님하고 최정원 박사님께서 저희 이제 그 인공지능의 전체 기본 원리라든지 응용 사례들 그리고 최신 어떤 기술 동향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접목돼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다양한 어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례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 두 번째 2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그 질문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그 두 분 그 발제하신 분들한테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마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 거라고 할까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년하고 지역 사회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한 건데 그런 우리 주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 이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하고 있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좀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도 너무 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좀 하고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지역사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동네에서 조금만 뭐 가게라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스타트업도 분들 수 있고 아니면 기업이라 해봤자 이제 뭐 직원 몇 명 데리고 하는 기업인데 나 같은 기업들도 이런 인공지능을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아까 뭐 조창석 교수님 보시니까 무슨 이렇게 보드 같은 거 보여주시는데 야 저런 거 하나 어떻게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런 역량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뭐 이제 스마트폰도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이 범용화라고 그럴까 보편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일상에서 정말 그걸 응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을 찾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열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우선 조창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보드죠. 지금 꺼내 보면은 이 시스템 보드인데 지금 일반 분들이 전문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가 아니고 일반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께서 인공지능을 가볍게 이용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끼리 맞춰야 됩니다. 네. 아니면 그쪽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은 가서 그쪽에 원하는 데서 설계를 해서 재설계해서 넣는 거고요. 일반인 분들이 하려면 예. PC나 대형 컴퓨터 단계에서는 일반인도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인공지능 결과를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은 기계 장치에 쓰려 그러면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인공지능으로부터 결과를 이용하고 싶을 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PC나 대형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PC나 이런 결국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예를 들면은 그 잠깐 그 화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상으로 그 VR로 이렇게 AR로 옷을 입어본다든지 뭐 예, 이런 예. 것들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갖다가 자기 쇼핑몰에 붙이는 것 같은 거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요게 기계 장치의 부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서로 간에 프로토콜을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어떤 그 좀 생산 공정을 갖고 있는 그런 데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최정환 박사님도 이제 스마트폼에 대해서 아까 사실 사업 모델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실 하시는 것 지금 최정환 박사님도 거의 지금 스타트업에서 조금 벗어나신 단계이긴 한데 지역에서 이렇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이런 어떤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저기 질문도 있는데 나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좀 조언을 해주신다거나라고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6년 전에라면 이 스마트팜을 시작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한 좀 고민을 해결해 보자. 그리고 꼭 우리가 그 농촌에 가지 않아도 도시에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다가 바로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모델인데 요즘은 우리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농진청 여러 곳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스마트 농업 창업 보육센터가 있어요. 매년 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임대 스마트팜도 국가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굉장한 많은 일자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동 제어로 다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다 자동 제어로 환경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발화라든가 그다음에 포장이라든가 특히 우리 농생명을 전공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바로 우리 다양한 작물들이 꾸준히 연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작물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고령자들에게는 이 노동이 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노동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이 스마트팜 교육을 많이 앞으로는 실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질문에서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네. 했는데요. 네. 사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다양화되지 못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좀 자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양화되고 대중화된다면 많은 자본이 그래도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느 사업을 하던 간에 그 자본은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은 처음에 시설비만 들어갈 뿐이지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강이라든가 저희 4년 4개월 됐지만 한 번도 교체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조금 들지만 어느 사업보다는 내가 그 식물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또는 미래 정말 지향적인 이 직업이 바로 저는 스마트 농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어떤 굉장히 보면 우리가 이제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최정원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 저기 조창석 교수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아니면 소비를 할 때도죠. 그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어떤 상품을 갖다가 사서 내 거로 만드는 것보다는 렌탈 내지는 뭐 임대라든지 빌려 쓰는 이런 개념이 많고 조창석 교수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KT에서 빌려 쓰는 IT 해갖고서 여러 가지 그 예전에는 고객 관리하려고 해서 내가 PC 사고 솔루션 깔고 뭐 인력을 고용했는데 어느 날 딱 가서 그 계정만 딱 트고 그 다음에 쓰면은 바로 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사실 저 그때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빌려 쓰는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스마트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빌려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어느 이미 정도 되고 있을까? 있습니다. 이미 되고요. 이미 예.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PC 레벨에서 우리가 손을 대고 칠 수 있는 PC 레벨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빌려 쓸 수도 있고 계산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죠. 왓슨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많이 개방이 돼서 프로그램을 전혀 몰라도 왓슨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제가 그걸 몰랐죠? 근데 문제는 요거는 다릅니다. 기계를 만드는 거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인 회로하고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얼마 전에 왓슨의 경우는 SK에서 에이브릴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사용료를 받는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다시 왓슨은 IBM으로 그 서비스를 이관해서 다시 재편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진짜 그 우려를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인풋 아웃풋에 대한 어떤 기획도 사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상 무료로 쓸 수 있다고 그래도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금방 극복이 되는 건가요? 저 왓슨의 한국 서비스를 SK에서 했었는데 그 사례만 보면 예.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고 예. 거기에 카테고리에다가 자기가 수집해온 데이터들 만약에 이게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냐 네. 이렇게 계속 그것만 학습을 시켜도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이 결과를 내줄 수 있지만 예. 거기에 대한 소개책이나 이런 게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간단한 것도 사용을 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개선이 좀 많이 되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어떤 데이터가 모아졌다 이러면 이것이 어떤 그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를 좀 앞으로 그게 좀 많아지겠죠 점점 더. 예. 스마트폰 쪽은 진짜 그쪽도 진짜 그런 어떤 렌탈이라든지 임대 빌려 쓰는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웰리스인가요? 아마 이곳에서 그 렌탈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식물을 기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작물, 특히 이 새싹쌈이라든가 엽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뭐 냉장고 개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많은 좀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팜도 가정에서도 또 키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렌탈 개념의 이런 것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사실 저희 이 캠퍼스 타운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어떤 스마트팜 현장도 견학도 해보고 이제 그런 좀 공부하려고 저 기업에서 관심 있는 청년들과 같이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일 나중에 그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물 문제를 제일 크게, 그러니까 경제성 있는 작물, 그러니까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그 유지비도 뭐 생각지 않게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작물들을 그냥 기존의 노지에서 재배한 거하고 똑같은 작물을 똑같이 팔려고 그러면은 사실 가격이 높아서 안 돼서 뭐 차별화된 작물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금 찾으시다 보니까 최정현 대표님도 이제 그 산양삼을 가신 거, 새싹삼을 가신 것 같긴 한데. 네, 스마트팜에서 특히 도시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작물 연구예요. 사실 네. 저희가 지금 새싹삼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항상 호황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것 그래서 자체도, 예, 다양한 작물을 저희는 새싹삼을 비롯해서 약 50여 가지의 작물을 이미 연구했고 개발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도 시장 맞춤형에 줘야 되고 이제는 이 스마트 농업이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이런 맞춤형 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냥 뭐 데이터로 보는 이런 현황 조사가 아니라 저희는 이런 시장이나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그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시장 소비자들의 트렌드 이런 거를 다 조사하면서 작물을 연구하고 있고요. 다양한 작물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스마트 농업은.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작물들을 꾸준히 연구해 놓는 거 이게 바로 저희 해피팜에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해피팜에서 50가지를 개발해 놓으셨다고 이제 하는데요. 사실 이게 사회자까지도 추구하셨잖아요. 그걸 그 지역에 이렇게 공개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모르. 왜냐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어느 그 스마트팜을 갔더니 거기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막 10몇 가지의 어떤 그 품종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걸 갖다가 재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려줘서 그게 재배가 많아지면 공급이 커져갖고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다고. 그래서 진짜 이게 근데 이제 그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 저기 뭐죠? 저것도 안 주겠죠, 그렇죠? 그 종자나 이런 것도 보급을 안 해줄 텐데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최정원 대표님이 했던 시행착오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50개를 우리도 찾아낸다면 더 힘든데 그걸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론가 이렇게 지역에 뭐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 라이센스라든지 그 특허를 좀 공유한다든지 이럴 의향이 사실 예, 좀, 지금 좀 말씀한 너무 대로 저기 이제까지 예. 저희가 4년 4개월인데요. 창업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안전한 수익 창출, 작물 연구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창업을 시킨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걸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은 작물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어느 곳에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겠다, 우리 고령자들께서 이런 일자리를 하겠다, 스마트팜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면 저희는 작물 연구소부터 제일 먼저 교육이 돼야 됩니다. 네. 교육이 되고 이런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작물을 공유할 것이고 그리고 작물 공유뿐이 아니라 이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비즈니스는 판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런 판로까지 저희는 업무 협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저희가 마곡 지구에 가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는 거는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스마트팜을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만약에 청년이 좀 이거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나도 한번 신청해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준비라고 그럴까요? 뭔가 예를 들면은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기초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뭐 자본이라고 그럴까요? 그 투자 받을 수 있는 그걸 준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창업을 한다면 예. 공간과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 스마트팜의 일자리를 예.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스마트팜 전문가로서 직업 의식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저희 그 해피팜이 지금 49.5제곱미터예요. 약 15평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4단 수직이니까 198제곱미터 약 60평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달에 저희가 생산하는 게 약 25,000뿌리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자본금이 약 2억 정도를 좀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증금 모든 거를 다 했을 때 제가 이걸 시작했던 거는 어느 이렇게 조그만 매장에 치킨 매장에 가보니까 이걸 오픈하려면 얼마 정도 드냐고 했더니 네. 약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요새 프랜차이즈 하나 개설하는데도 네네. 그 정도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충분하게 내가 직업의식을 갖고 이제는 꼭 저는 그럽니다. 스마트팜 전문가다. 이런 의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이게 지속성이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요. 사실 서울 지역에서 좀 약간 독특한 게 그래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도 이제 노후화돼가고 그다음에 거기 사시던 분들이 다 고령화돼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빈집도 좀 생겨나기 시작하고 빈집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실 비어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번에 지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빈 방이나 이제 빈집을 이용해서 뭔가 청년 주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에어비앤비 같은 식으로 이제 임시 숙박 공유 숙박 같은 식으로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고민해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빈집 공간 단독주택의 공간을 예를 들면은 스마트팜의 그 재배 공간으로 활용하기엔 좀 너무 작겠죠 지금 그렇죠? 그렇지 그거는 않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될 것 아닌가?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좁은 공간도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재개발, 재건축하면 원주민들이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 재생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원주민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지역을 도시 재생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작건 크건 그다음에 특히 우리 고령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서 자꾸 고령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르신들이 사실 스마트 농업은 이 가벼운 노동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평하면은 저희 지금 해피팜이 약 15평 정도 49.5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평 정도 15평 정도를 말씀드려도 이게 수직으로 4단의 수직형 정도는 도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앞으로 저희 그 지역하고 좀 연결해서 좀 가능성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창석 교수님께도 이제 그 청년들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 그 또 강북구가 어떻게 보면 봉제 산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신동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쪽으로 성북구에서 강북구까지 해서 강북구 쪽이 이제 봉제 산업이나 특히 이렇게 의류 패션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아마 이제 이 패션 쪽에다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뭔가 차별화시킬 수 없을까 뭐 이렇게 관심 갖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수님 이제 보내주신 어떤 장표도 약간 간편하시면서 이제 보면서도 생각했는데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 옷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것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옷 입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코디가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울리냐 색깔이나 뭐 모양 디자인 그러면 옷도리의 어떤 스타일이나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좀 감각 있는 사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둘째 아이가 제일 그쪽에 감각이 있어서 걔한테 꼭 허락을 받고 입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 딱 입었을 때 얘가 코디 85점 뭐 이런 것들을 뭐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인공지능 같은 거 지금 정보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정부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 패션 의류 쪽의 인공지능화 쪽은 입어보는 게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특정 설비나 특정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냥 원래 그 보통 우리가 매장에 가면 MD가 이 MD가 당신은 이 사이즈가 어울린다고 권해주죠. 그와 똑같이 인공지능이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입혀주는 거에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되고 나면은 아마 내년인데 그 성공을 하면은 비즈니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면은 의류 소매가 자기의 매장에 의류가 없습니다. 매장에는 그냥 그 매장 앞에 컴퓨터나 거울 같은데 가서 쓰면은 자기가 창고에 보유하는 거 쭉 입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그걸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언택트 사회하고도 맞물리는데 현재는 모든 이 회사들이 의류를 쭉 걸어놓고 그 사이로 오가면서 자기가 직접 대보고 하지만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이 카메라 앞에 쓰면은 PC나 거울 앞에서 쓰면은 그게 다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류의 비즈니스 형태가 많이 달라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필요 없게 되면 집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집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의류 소매업을 온라인에 뛰어들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온라인이 의류 패션의 온라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반품률이 25%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주된 원인인데 사이즈만 정확히 자기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입어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누구든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가 내년에 성공을 해서 나가면은 의류 쪽에 아마 그 양상이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새로운 지금 기술이 또 사실 패션 의류 산업 쪽에 어떤 그 구조 변화를 또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어보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서히 그쪽으로 안 입고 팔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잡는 사람이 새로운 의류 시장을 갖는 거죠. 예. 아유 사실 그 오늘 그 두 분 그 연사님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 정말 우리 그동안 인공지능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취업하고 싶다, 뭐 창업하고 싶다는 쪽으로도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오늘 또 여러분한테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는 오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 이제 그 오늘로 해서 이 그 토크 콘서트 4회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화상으로밖에 하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그동안 참여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그 사무국에서 그동안 이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런 어떤 화상 중계를 하느라고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저희 4번에 걸친 토크 콘서트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좋은 기회로 여러분하고 또 이 지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